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를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하니 공개한다. 감당해봐라. 이런 얘기와 함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한다고.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오빠 대신 사과를 한다며 자신이 완전히 의지한다는 명 씨를 명 선생님으로 불렀는데요.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야권은 김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첫 소식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상대방은 김건희 여사님, 괄호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돼 있습니다. 오후 10시 50분 김 여사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32분 뒤 명 씨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답합니다. 바로 3분 뒤인 11시 25분 김 여사는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자신이 난감하다.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며 오빠 대신 뭔가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잠시 뒤 사과드리겠다 다시 몸을 낮춘 뒤 자신이 명 선생님을 의지하는 상황이라 오빠가 이해 안 간다. 지가 뭘 아느냐며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어 중간, 쉼표와 마침표를 찍는 등 독특한 습관이 있었고 오타인 듯 해석이 어려운 문구도 있었습니다. 명 씨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김재원 씨라 부르면서 자신을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하고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감당해보라며 대화를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태균이는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게죠. 그래서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어요. 빨리 철창에 보내야 돼요. 언급된 준석이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의원은 오빠는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언제 사고친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대화 속 오빠가 윤 대통령이 분명하다고 해석한 건데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정계에 입문하며 당시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비운 날 입당을 선언하는 등 이 의원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생생히 보여준다. 김 여사에게 1부속실을 넘겨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명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와 대화 내용을 매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언급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다른 의혹에는 침묵하던 대통령실의 빠른 반응에 대해 야권에서는 바이든 대 날리면 2탄이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 폭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카카오톡 대화 공개 50분 만에 서둘러 입장을 내놨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라는 표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기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며 대통령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MBC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명태균 씨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다며 친오빠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하는 명 씨에게 핀잔을 줬고 명 씨가 상당히 불쾌했다고 전하면서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대화라고 해석했습니다. 김 여사의 친오빠에게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등장하는 이준석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며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빠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야권에서는 바이든 대 날리면 2탄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친오빠의 국정 개입도 의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선이 패밀리 비즈니스였다. 진짜 정치는 김 여사가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성급한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제는 오빠란 단어가 안 나오는 내용으로 다른 또 카톡을 공개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저는 정말 지금 대통령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인데요.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내부에선 명 씨가 뭘 더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수은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또 다른 의혹도 오늘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여론조사에 관여 안 했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육성입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보다 2%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게 해달라고 말한 건데 명 씨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경제지 뉴스토마토가 지난 2021년 9월 29일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실무자인 강혜경 씨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알겠습니다. 네, 그게 안 나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선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초접전을 벌였는데 뉴스토마토는 이 대화에 명 씨가 응답 표본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고 설명하며 이어진 통화도 추가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응답안에 더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뉴스토마토는 이 대화 당일 강혜경 씨가 소속된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적합도 윤석열 33.0%, 홍준표 29.1%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통화 내용보다 다소 크게 3.9%포인트 격차가 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 통화 녹음 5달 뒤 대통령 선거 직전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의 통화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연령별 투표를 하면 더 60세는 더 올라가지? 네네네. 윤석열이가. 네. 그 계산해갖고 넣어야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명 씨의 통화 상대였던 강혜경 씨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십시오. 김영삼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그리고 대통령 부부는 공천 개입 관련 심대한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당사자 자백까지 나온 이상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명 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MBC에게 명 씨가 원래 그런 자인 걸 알고 차단했다. 모두 지나간 일 다 잊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국민의힘 취재하는 손하늘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오늘 터져나온 게 두 가지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카톡 관련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인데 자 매번 신기한데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만 빠르게 해명을 내놨고 오빠에 대한 입장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대통령실이 이 명 씨의 카톡 폭로 1시간도 안 돼서 굉장히 신속하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철없이 떠드는 무식한 오빠가 누구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상인가 좀 근본적으로 의문도 들어요. 자, 일단 화면에 지금 나올 텐데 이 오빠를 두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고 이 명 씨는 대화 당사자인 명 씨는 좀 미묘합니다.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김 여사의 오빠가 맞다라고 했는데 반면 JTBC 인터뷰에서는 김 여사 친오빠와는 내가 별 대화할 일도 없었다. 내가 토론해 본 적도 없다 하면서 이 해명을 반박하는 등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통령실이 이 오빠에 대해서만 유독 좀 서둘러 입장을 낸 건 자칫 국정농단이라는 가장 민감한 단어가 다시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여요. 이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의혹이 거센 상황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 여사가 국정농단의 실세로 비치는 것만큼은 빨리 막아보자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명태균 씨가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CBS 보도랑 JTBC 보도랑 바뀐 건데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니 감당해봐라. 공개한다. 이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공개 가능성도 계속 열어두고 있는데요. 뭐 녹취, 카톡, 뭐 다른 자료까지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구속 가능성 등 신변 위협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어서 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명 씨 자신이 사법 처리를 받을 것 같으니 협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용산이 명 씨를 좀 강경하게 제압을 하지 않으니 정말 뭐가 책 잡힌 거라도 있는 건가 당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당내 영남권 인사들을 만나보면 총선 경선, 재보선,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등등등 선거 때마다 명 씨가 내가 개입하면 하위권 후보도 1등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너도 만들어줄게 이렇게 접근했다는 증언이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이 때문에 이 수직적으로는 이 대통령 부부에게 얼마나 깊이 있게 간섭했는지 또 수평적으로는 얼마나 이 광범위하게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수직이든 수평이든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의 그 오빠 카톡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명태균 씨 육성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이게 문제가 되면 훨씬 커질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 여론조사는 저희가 하는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뭐 받은 글, 이른바 지라시의 형태로 도는 것조차도 이 선거에서는 특히 박빙의 선거에서는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명 씨는 여론조사는 다 피해나리 수행한 것이고 난 조작 같은 건 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다름 아닌 자신의 입으로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녹취가 오늘 폭로가 된 겁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명 씨와 강혜경 씨까지도 어쩌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여론조사가 만약 제대로 됐다면 홍준표 대통령의 윤석열 대구광역시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인 만큼 결정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지시로 작성했다는 여론조사 수행 목록입니다. 대선 직전까지 81차례 여론조사에 모두 3억 7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썼습니다. 명 씨가 이걸 들고 윤 대통령 부부한테 갔는데 돈은 안 받아오고 보궐선거가 생기니 창원 의창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게 강 씨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겁니다.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와준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니.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도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은 없습니다.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 없이 수행한 양쪽 모두 처벌받습니다. 또 여론조사 시 특정 연령 표본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식으로 조작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부에 공표하는 여론조사든 자체조사든 공직선거법은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 수사도 처벌도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료 보관 의무 기한이 선거일 이후 6개월이라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표본 대표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4차례 고발됐고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자체 조사는 내가 필요해서 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5년 전에 다 넘겨줘.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국회 국정감사장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왜 유독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선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질타했고 KTV 국민방송 국감에선
김 여사 국악 공연 황제 관람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정작 공연을 기획한 핵심 증인은 갑자기 입원을 했다며 불출석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와 거래했던 인테리어 업체 21g의 특혜 여부를 조사하면서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렌식을 했으면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당장 나왔을 건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당시 대통령 관사 선정에 무속인이 개입했는지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 따졌고 여당은 모든 의혹이 감사 대상은 아니라고 감사원을 엄호했습니다. 민간인이 개입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위법한 문제가 아닙니까? 왜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누가 했느냐는 판단의 문제이지 그것이 불법이냐 또는 부패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원 현장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KTV 국민방송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의 이른바 황제 관람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작년 10월 KTV의 국악 공연이 녹화방송으로 변경됐는데 김 여사가 현장을 찾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전 사전 준비 정말 하지 않았습니까? 견적상 리플렛이 한 장당 4만 원꼴입니다. 200만 원이나 들여서 50부 제작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김 여사가 원로 국악인과 인사하러 들렀다가 출연자 격려를 위해 남아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연을 기획한 최재혁 홍보기획관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했습니다. 국회 문체위가 동행 명령에 나섰지만 최 기획관은 돌연 병원에 입원하며 끝내 증인석에 서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북한이 오늘 남북을 잇는 통로인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지난주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하겠다고 선언했던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긴 건데요. 20여 년을 이어온 화해 협력의 상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59분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구간. 검은 천을 이어붙인 가림막 뒤로 불꽃이 번쩍하더니 흙먼지와 연기가 치솟습니다. 곧이어 낮 12시 1분 동해선 북측 구간에서도 흙먼지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해당 구간을 비추는 카메라엔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경의선과 동해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부터 수십 미터 길이가 폭파됐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남북 육로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일주일도 안 돼 실행에 옮긴 겁니다. 북한의 남북 육로 단절 작업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잇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주변에 지뢰를 파묻더니 지난 3월엔 동해선 도로 울타리를,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습니다. 2달 전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도 없앴습니다. 우리 정부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으로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시켰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은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산물로 이후 우리 정부 지원으로 경의선은 문산에서 개성까지 27.3km, 동해선은 고성에서 금강산 운정리까지 25.5km 거리가 이어졌습니다. 2007년엔 문산에서 개성까지 주 한 차례 화물열차가 다니기도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남북 화해 협력의 이정표가 사라진 건데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관계 단절 의지를 명확히 한 걸로 분석됩니다.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분노를 갖고 상징적 퍼포먼스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발 이후 우리 군은 경고 방송을 한 뒤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파 잔해물 상당량이 남측으로 떨어져 위협적이었던 것을 고려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렇게 남북관계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경 대응이 군사 위기를 키웠다고 규탄했는데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며 파주와 연천, 김포 내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코앞에 둔 마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입니다. 이곳에서 8년째 살고 있는 양모 씨는 오늘 아침 남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침 7시 반 정도에 통제가 갑자기 된 거예요. 군인들 움직임이 이상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 씨에게 전쟁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피부로 와닿는 불안입니다. 오늘 딱 생각이 지금 또 폭탄이 터졌다는 소리 듣고 나서 딱 한 게 라면을 더 사다 놔야 되나? 확성기가 달고 나서부터 무슨 오물 문제, 갑자기 북한에서 미사일을 연습을 했다. 저희 쪽은 다 불안하죠, 아무래도. 이런 불안과 긴장은 접경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고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며 군사 위기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강화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나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고 나 불안에 떨지 않고 나 평화롭게 살다 죽고 싶다. 경기도 역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며 파주와 김포, 연천 등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합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할 경우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강력 단속하고 관계자에 대해선 형사 입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내일 서울시 교육감과 4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여야 모두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패배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보니 대표들까지 총출동해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가 최대 승부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11.6 재보궐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금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궐선거와 관련해 6번 부산을 찾은 겁니다.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에게 우리가 약속한 일을 윤희련과 우리 국민의힘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역 발전을 위해선 여당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마지막 날 현장 유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단지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민심을 거역한 정권에게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깨워줄 선거라며 총선에 이은 제2의 정권심판론을 막판까지 강조했습니다.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인천 강화, 부산 금정, 전남 곡성과 영광, 4곳의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습니다. 인천 강화, 부산 금정은 보수 강세 지역으로 2곳 중 1곳이라도 놓치면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산 금정은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하며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도 전통적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진보야당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약진하면서 만약 사수에 실패할 경우 이재명 대표 체제도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보궐선거는 내일 저녁 8시까지 치러지고 선거 결과는 자정 전후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는 제주 4.3 사건의 참혹한 역사를 알리는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3 사건을 작품에서 다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 베를린 도심 한가운데서 70여 년 전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참혹했던 학살의 기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기록물 속에는 억울하게 숨지고 숨죽이며 숨어들여야 했던 제주 사람들의 한과 서러움이 녹아 있습니다.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는 현재 베를린에서 당시 기록물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4.3 사건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노력에 100배, 1000배를 해도 이보다 더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기쁘고 아주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강은 수상자로 발표된 직후 인터뷰에서 새 독자들에게 제주 4.3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를 먼저 권하기도 했습니다. Dass sie in ihrem Buch auch dieses Massaker von Jeju verarbeitet hat, das mir aber vorher nicht bekannt war. Und ich glaube, sie hat für viele Koreaner, für die das Thema ein Tabu war, eine sehr wichtige Arbeit gemacht. 전시회를 기념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비극과 상처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잊혀진 과거를 기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세계에 공유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I would say that a peaceful culture is a culture that does not forget Jeju. And a peaceful culture finds out how to face even the hardest truths and move forward. 작가는 고통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사랑의 글로 4.3 사건을 어루만졌습니다. 진실이 묻히지 않기 위한 그리고 슬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기억도 국제사회가 함께할 몫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현직 아이돌이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문제를 제기한 뉴진스 한이가 직접 증언에 나선 건데요. 사측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와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에서는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진스 한이가 무대가 아닌 국회에 왔습니다. 지난달 유튜브 긴급방송에서 언급한 따돌림 사건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5월 하이브 소속 다른 레이블 그룹의 매니저와 마주친 때였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이의 주장을 입증할 CCTV가 보관기간 만료로 삭제됐고 다른 레이블 소속인 매니저와 주장이 엇갈려 화해를 요청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는 김 대표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한이.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진실은 가려지지 않은 채 한이와 김주영 대표 모두 눈물을 흘리며 증언이 마무리됐습니다.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현행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연예인, 국감장에 등장한 아이돌을 향한 반짝 관심에 그칠 게 아니라 K-팝이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젠 세계가 우리의 아픈 현대사에 공감하고 주목하는 시대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 상황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보안사령부의 업무를 잇는 방첩사령부가 청사 복도에 전두환의 사진을 다시 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무기로 주요 국가기관을 장악했고 이를 이용해 군사반란에 성공했습니다. 김재규는
차 실장의 복부를 향해 일발을 발사하고 구부리고 계시는 각가의 전면으로 접근하여 머리에 바짝 권총을 들이대고 일발을 발사하여 완전히 절명케 하였다. 보안사령부가 신군부 정권 창출에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으로 전두환 다음 사령관은 노태우였습니다. 이런 과정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또 봅시다. 저는 군부 독재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군대 힘, 공공의 군대 힘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의 보안과 대간첩 업무를 맡고 있는 방첩사령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본청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보안사령관 사진을 다시 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는 2022년 11월 안보지원사령부였던 기존 부대 명칭을 바꿨는데 그때부터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내란, 외환과 부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은 게시하지 못하게 훈령을 만들고 사진을 모두 철거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린 겁니다. 방첩사는 홈페이지 연혁을 통해 보안사령부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첩사는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이라면 게시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역사적 사실대로 게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제외됐습니다. 방첩사는 이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우리 군의 초급 간부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국방부는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기 복무 기회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비사관학교 출신 선발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고 승진에서의 격차는 더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군사관 후보생들에게 의무복무를 끝낸 뒤 군에 남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우. 자기가 일한 만큼 못 번다는 그게 조금 작용을 해서. 육군사관학교 출신과의 보이지 않는 차별도 이유로 듭니다. 학군 출신이라는 좀 낙인도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초급 간부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비육사 출신 장교들의 장기 복무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장기 복무를 하려면 심사를 거쳐 선발돼야 하는데 평균 30%가 안 되는 이 비율을 8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책과 정반대로 장기 복무 선발률은 올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출신에 따라 27%에서 48% 수준이었던 장기 복무 선발률은 올해 10%에서 28%로 뚝 떨어졌습니다. 육군은 올해 선발된 장교들은 대책 발표 전 장기 복무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최종 선발 결정은 올해 이뤄졌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바늘구멍을 뚫고 장기 복무 장교로 선발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장교 중 육사 출신은 14%. 그런데 지난해 대령에서 장성으로 진급한 육군 장교 17은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할 때는 이 비율이 85%로 치솟습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면 장성으로 진급하는 게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인 셈입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군 인력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비육사 출신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병장 월급 200만 원 여파로 인한 초급 간부 부족과 장기 복무 장교 감소의 악순환 속에 올해 장기 복무를 신청한 비육사 출신 장교는 2천여 명으로 3년 전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KBS 박민 사장이 연임에 도전함을 제출한 서류 가운데 경영 계획서를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적인 목적의 부당한 지시인 만큼 감사를 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박민 KBS 사장이 차기 사장 공모에 지원하며 제출한 경영 계획서입니다. 문서 파일의 정보 항목을 열어보니 작성일은 지난달 2일 오전 11시 반쯤, 작성자는 KBS로 돼 있습니다.
당시 KBS 내에서 작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날 박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근 못 하셨죠? 그러면 경영계획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예, 그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 며칠 못 나오는데 그게 9월인지 2일이면 아마 2일인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은 문서 여러 곳의 줄 간격과 글자 간격이 다르고 기호 양식도 제각각인 점을 들어 여러 사람이 작성한 걸로 보인다며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줄 간격이 160인 것도 있고 220인 게 있어요. 네모도 까만 네모, 그다음에 그냥 네모, 여러 사람이 쓴 기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크기도 달라요. 박 사장은 지시하고 취합 과정을 거쳤다는 말로 이른바 대리 작성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경영계획의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지시를 했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을 누가 거쳤을 수 있겠다. 다만 여러 사람을 동원한 건 아니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만들어서 이 말하자면 프로그램 속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몇 명입니까? 이걸 끝까지 저희 이 해준 사람 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배석한 박찬욱 KBS 감사는 직원에게 시킨 게 사실이라면 감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에게 타이핑을 부탁한다거나 워딩을 부탁하는 것, 이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좀 엄밀하게 말하면 부당한 지시가 될 것 같은데. MBC의 질의에 KBS는 경영계획서 구성과 핵심 내용은 본인이 직접 구상하고 작성했지만 문서화 과정에서 후배의 도움을 받았다는 박민 사장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북한은 올해 5월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모두 28차례나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거듭 날아오는 오물풍선 때문에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딱히 피해를 호소할 데도 없는데요. 오물풍선 때문에 멈춰선 경기도의 한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보는 MBC 조건희 기자입니다. 천장이 폭삭 주저앉았고 건물 지붕 일부는 철골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무실은 까만 재로 뒤덮여 있습니다. 중앙집 보시면은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제가 엄청 쌓였네. 지난달 5일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때문에 불이 난 겁니다. 풍선 발열 타이머가 작동해 오물이 터지는 과정에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후 자동차 부품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건물이 부서진 데다 불을 끄느라 뿌린 물에 기계들이 몽땅 젖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바꿨죠. 이거 다 뜯어가지고 세척이 또 들어가야 돼요. 제가서 세척하고 재단대로 수분기 다 제거시키고 말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 만든 제품마저 고철이 됐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겉과 속이 이렇게 모두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에 쓴 돈만 8천만 원. 자금이 부족해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일단 피해자가 알아서 복구한 뒤 든 비용을 신청하는 선 복구, 후 보상 방침 때문입니다. 복구만 신경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좋아요. 그러면 무슨 돈을 합니까?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모두 70건입니다. 그중 43건, 총 9,883만 원이 지급됐는데 경기도 약 1,800만 원, 서울 약 8천만 원, 인천은 약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심씨처럼 영업정지로 입은 무형의 피해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보상에 허점이 많은 건 애초에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2천만 원이 필요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에 가까운 테러예요, 이건. 그걸 왜 국민 한 사람이 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오물풍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전국체전 하프마라톤 경기 중에 달리던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통제 지시를 잘못 이해한 걸로 전해졌는데 선수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의 한 도로. 2차선에 안전 삼각불이 세워져 있고 한 선수가 도로 위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통제된 차선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앞서 뛰고 있던 선수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선수는 뒤로 넘어졌는데 발목을 부여잡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차들이 잠깐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 대가 안 들어가고 그냥 직진해가지고 그 선수를 뒤에서 받아가지고.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전국체전 하프 마라톤에서 경기체육회 소속 20대 선수가 경기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선수는 왼쪽 정강이가 부러져 수도권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3차로 가운데 1, 2차로는 경기로 차량 운행을 통제하던 구간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70대 운전자가 몰고 있었는데 바깥 차선으로 운행하라는 경기진행요원의 지시를 잘못 이해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선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잘못 이해를 해서 2차선으로 선수들 뛰는 차선으로 쭉 진행하다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을 보증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세 사기 전력이 있다는 걸 모르지도 않았는데요.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 당할까 봐 또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년 전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 전세 계약을 한 33살 김모 씨. 전세금 중 2억 3천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넉 달 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진짜 하루에 전화를 몇백 통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한 3, 4개월 동안 매일 문자 보내고 연락 좀 부탁드린다 사정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졸지에 은행빚 2억 3천만 원을 떠안게 된 김 씨는 보증을 서준 허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허그는 이미 집주인 이모 씨를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한 상태였습니다. 허그 쪽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 막 전적이 많으시고 악성 임대인 분이셔서 신청하는 것도 악성 임대인 관련 부서로 가야 된다. 허그가 이 씨를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한 건 2021년 10월. 당시 이 씨는 38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뒤였고 허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씨의 집에 추가로 보증보험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허그가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해놓고도 신규 보증보험을 또 내준 집, 이 집 말고 또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만 총 3건, 총 9건이나 됩니다. 서울 강서와 양천의 빌라 등에서 허그는 총 19억 8,700만 원을 추가로 보증했는데 결국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아 모두 떼었습니다. 허그 측은 해당 임대인이 기존 채무 약 20억 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이행해 추가 보증을 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해서 벌써 4조 6천억이 넘었습니다. 회수율이 20% 채 되지 못해요. 우리나라 재정의 1%에 가까운 돈이 허공에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허그는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금 8,500억 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공공기관의 보증만 믿었던 임차인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대출을 없애는 데만 평균 2달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오게 막아주셨으면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건데.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의미 있는 이정표다. 실패한 작전이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식 공개 매수 결과를 놓고 사모펀드인 MBK 측과 현 경영진이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국내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 대형 사모펀드들의 활동이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이 뭔지 장슬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공세에 나선 사모펀드 MBK와 영풍, 방어전에 나선 고려아연. 당초 양측의 지분은 엇비슷했습니다. 여기에 MBK연합이 공개 매수로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은 5.34%. MBK가 자본시장의 이정표라고 치켜세우자 고려아연은 실패한 작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지분 싸움은 주주총회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개 매수가 끝난다고 해도 명확하게 영풍이나 최 씨 쪽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을 가져가는 것은 아닐 것이 더 획득을 해야 되니까 장내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MBK의 강력한 머니게임의 결과는 오너 중심의 기업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를 이은 경영권 승계로 지분율이 낮은 경우 언제건 고려아연처럼 적대적 M&A,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해 136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이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한 게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사모펀드가 당장 자기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매수 자금을 대출받기로 했다는 확약서만 있어도 공개 매수에 나설 수 있게 허용해줬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고려아연 인수전에서 MBK는 1조 5천억 원가량의 막대한 자금을 NH투자증권으로부터 빌려왔습니다. 올해 사모펀드가 시도한 공개 매수 11건을 살펴보면 8건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투자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 기회비용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 뒤 상장 폐지하는 시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수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면 바로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소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모펀드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올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 분쟁 소송은 73개 기업에서 242건이 불거져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에 이어 한성대에서도 수시 전형 시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전형료는 시험장에 감독관 2명이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산정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1명씩만 배치됐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 수시 전형료로만 한성대는 2억 원가량을 벌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한성대 디자인학부 실기시험에 수험생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한 고사실 감독관이 문제지격인 디자인 참고 사진을 실수로 40분 늦게 나눠준 겁니다. 단순히 원서비만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화도 나죠. 당시 전 고사실마다 배치된 감독관은 1명씩이었습니다. 2인이 들어갔으면 충분히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였고 학생들이 실시를 보지 않았을 텐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MBC가 입수한 한성대 입학 전형료 관련 문서를 보면 감독관 2명 배치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감독관과 부감독관에게 시간당 32,000원을 지급해 수당으로 총 3,2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한 3년 전부터 바뀌었을 겁니다. 1인 감독 되고 그러면서 각 고사실당 시험 보는 학생도 늘고. 코로나 직전이었던 2020학년도 실기시험 감독관은 126명이었는데 올해는 8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전형에는 올해 2,457명이 전형료 8만 원을 내고 응시해 한성대는 해당 전형에서만 2억 원가량을 번 것으로 추정됩니다. 논술 문제 유출 의혹으로 감독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연세대도 논술 전형에만 17,0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개인당 전형료 6만 5천 원으로 1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얻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부정행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었고 시험지를 찍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 막말로 대투정에 있는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2024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각각 많게는 60억 원에 달하는 전형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을 입학 전형을 치르는 데만 써야 하지만 지출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입학 전형료를 대학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공정한 입시를 위해 대학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성대 측은 MBC에 고사실당 수험생 숫자를 줄이면서 고사실을 늘리는 바람에 1명씩 배치된 거라며 소요 비용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학 전형료 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곳은 보전이 우선이라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려운데요. 벌목 등으로 훼손해 일부러 등급을 낮춘 지역이 지난 5년 동안 35곳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산 등성이를 따라가 봤습니다.
갑자기 수풀이 사라지고 맨 땅이 속살을 드러냅니다. 직접 산길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경사면마다 나무를 베고 남은 가지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울창한 숲을 자랑하던 산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처럼 잘리고 남은 나무들의 흔적만 보입니다. 이곳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전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산 주인이 목재 수확을 하겠다며 벌목을 신청하자 봉화군청은 3년 안에 다시 나무를 심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나무 10,000그루를 베어낸 산 주인은 벌채가 진행돼 산림이 훼손됐다며 오히려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춰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벌채 행위만으로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벌채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곳은 생태자연도 2에서 3등급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은 되게 좋았죠. 조림 새로 한다 그래가지고 풍력에 대한 거는 그때 그 당시 때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문경세제 도립공원과 붙어있는 주울산. 이곳 역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습니다. 산주는 주변에 피해를 주는 나무를 잘라내는 숲 가꾸기 사업을 지자체에 신청하고는 3달 뒤 해당 사업으로 식생이 교란됐다며 등급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생태자연도 등급이 내려가면서 케이블카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나무를 베 생태자연도가 내려간 1등급지는 전국에 35곳입니다. 대부분 횡한 땅 위에서 각종 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에게는 개발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고요. 등급을 낮춰야만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간소화할 수 있어서 환경부는 지난해 벌채 허가를 내줄 때 생태자연도를 고려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했지만 부처 간 이견 끝에 보류됐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이 비로 하루 연기되면서 오늘 치러지고 있는데요. 2연승을 노리는 삼성과 반전을 기대하는 LG가 맞선 현재 상황 이명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로 하루 밀렸지만 여전히 매진 행진을 이어간 플레이오프 2차전. 1회부터 양 팀이 한 점씩 주고받았습니다. LG가 신민재와 오스틴의 연속 안타로 만든 1-3루 기회에서 김현수의 2루 땅볼로 선취점을 뽑았고 삼성도 곧바로 구자욱이 안타로 출루한 뒤 2루까지 훔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구자욱은 디아즈의 2루타 때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홈을 밟은 뒤 교체돼 병원 검진까지 받았습니다. 구자욱의 이탈에도 삼성이 추가점으로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2회 김영웅이 정규 시즌 7타수 무안타로 약했던 LG 선발 손주영을 상대로 역전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3회엔 구자욱 대신 투입된 이성규가 볼넷을 골라나간 뒤 디아즈의 안타 때 상대 수비에 허술한 틈을 노려 홈까지 파고들면서 2점 차로 앞서갔습니다. 5회 말 LG가 먼저 선발 손주영을 내리고 불펜을 가동했지만 삼성 김원곤이 유영찬을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날려 넉 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선발 원태인이 6회까지 한 점만 내준 가운데 디아즈의 솔로포를 더한 삼성이 6회 말 현재 6대1로 앞서 있습니다. 두 팀은 하루 휴식 후 모레 잠실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전국체전 여자 복싱에서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이매지와 국내 최강 오연지의 맞대결이 벌어졌는데요. 오연지가 체급을 올려 도전한 이매지를 꺾고 12회 연속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에 국가대표로 함께 나섰던 이매지와 오연지. 동료였던 두 선수가 2달 만에 적수로 만났습니다. 이매지가 올림픽 동메달을 땄던 54kg급이 전국체전에 없는 탓에 체급을 올려 60kg급 최강자 오연지에 도전한 상황. 홈코너로 나선 이매지는 빠른 스텝으로 의욕을 드러냈지만 체급 차이까지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심판 전원 판정승으로 결승에 오른 오연지는 이매지와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이제 경기력도 워낙 이제 올림픽 갔다 와서 너무 상승한 게 보여서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했는데 배우면서 하고
즐겼습니다. 내년부터 54kg급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 두 선수의 맞대결은 이번이 마지막. 선배와 4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한 이매지는 존경심부터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빛. 제가 메달을 딴 것도 언니의 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언니만 못 이겨봤거든요. 언니를 항상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국체전 여자 복싱 도입 이후 11번 모두 우승했던 오연지는 자신 대신 올림픽 메달을 따내 새 역사를 쓴 후배를 치켜세웠습니다. 부담이 좀 컸는데 예지가 더 이제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제가 못한 걸 뭔가 해줄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저도 또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여자 복싱 파이팅!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프로농구가 이번 주말부터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몸싸움을 관대하게 허용하는 이번 시즌 우승팀은 누가 될까요? 화요일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곳, 바로 강원 산지죠. 이제 설악산의 단풍은 절정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 촬영한 백담사의 영상인데요. 흐린 하늘마저 배경 삼은 단풍들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있고요. 한계령에서도 삐쭉빼쭉 바위 사이 형형색색 단풍잎이 곱게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울산바위 부근에도 고운 물감을 톡톡 떨어뜨린 듯한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오대산은 오늘 산의 80%가 물들었고 설악산은 이번 주말쯤 단풍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은 가을볕이 비추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모레는 26도로 평년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10월 중순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그래도 일교차 대비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오후 시간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으로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은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